며느리는 제 돈 2천만 원을 빼돌려 친정에 썼습니다. 아들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8억 집에서 쫓아냈죠. 4개월 뒤 저는 제주에서 5천만 원이 없어 수술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1억짜리 골프채를 들고 바로 그 제주 TV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71예요. 지금 사는 여기는 서울이고 이 집이 아들 결혼할 때 내가 사준 8억 원짜리 아파트죠. 오늘도 나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이 시간에 서울은 아직 깜깜해요.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보이는데 꼭 저 먼 바다 밑바닥에서 올려다보는 불빛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여긴 바다가 아니죠. 숨막히는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오늘도 유령처럼 부엌으로 향해요. 이 넓고 으리으리한 집에서 나는 그림자나 다름없거든요. 가끔은 내가 50년을 넘게 드나들던 그 시커먼 제주 바다가 그리워 미칠 것 같아요. 숨비 소리라고 알아요? 물속에서 숨을 참고 나와서 호호이 하고 내쉬는 그 거친 숨소리. 내가 바로 그 제주 바다의 전설적인 해녀, 김하은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불렀죠. 50년 넘게 물질을 했으니까요. 그땐 정말 내가 바다의 주인인 것 같았는데, 이젠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져서 물질을 그만두고 은퇴하고 서울로 왔더니 이 8억짜리 아파트에 갇힌 신세가 된 거예요. 죽은 영감, 하늘 날아간 지 7년째 되던 해였어요. 아들 민준이랑 며느리 지연이가 함께 살자고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해서 내 모든 걸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죠. 하나뿐인 아들인데 늙으면 곁에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파트도 그래서 내가 턱 사준 거고요. 나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요. 다른 뜻 없어요. 혹시나 아들 녀석이 며느리가 바쁜 세상에 집밥이라도 한술 뜨고 갈까 싶어서요. 정성껏 밥을 안 치고 어제 장 봐온 걸로 국을 끓이고 냉장고 깊숙이 넣어둔 밑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리죠. 하지만 다 헛수고예요. 저것들은 꼭 내가 상을 다 차려놓으면 방에서 나와요. 며느리는 화장을 고치면서 아, 어머니, 저 바빠서요. 요즘 아침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러고 아들은 넥타이를 매면서 아침 먹을 시간 없어요. 회사 가서 대충 때울게요. 그러죠. 결국 그 따뜻한 밥과 국은 내 차지가 돼요. 이 넓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 먹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요. 빈 그릇을 치우는 게 아니라 손도 안 댄 음식들을 다시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아침 겸 점심으로 다 먹어 치워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릴 순 없으니까. 그렇게 나는 이 집에 밥하는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추석이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며느리 지연이가 아주 신이 났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깔깔대는데 가만 들어보니 자기 친정 식구들하고 동남아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베트남인지 태국인지 아무튼 아주 더운 나라로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집에 온 지 7년. 아니, 영감 죽고 나서 7년 동안 아들 녀석이 내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돌아준 적이 없거든요. 나도 여행이라는 거 가보고 싶은데. 그런데 며느리는 신이 나서 자기 엄마랑 뭘 입을지, 무슨 선물을 사와야 할지, 스마트폰인지 뭔지를 보면서 한참을 떠들고 있었죠. 그러다 며느리가 나를 보더니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매달 생활비 넉넉하게 2천만 원씩 주셔서 제가 그거 아껴서 이번에 저희 친정 집 싹 수리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 여행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매달 2천만 원씩 식구들 생활비 하라고 손주들 맛있는 거라도 사주라고 준 돈이에요. 내가 평생 제주 바다에서 목숨 걸고 물질해서 번 돈. 그 돈이 사돈네 집 고치는 데 쓰였다고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막 벌렁거렸죠.
그날 저녁에 아들 민준이가 퇴근하고 왔길래 내가 정말 큰 용기를 냈어요. 밥 먹는 아들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준아, 너희들 추석에 동남아인지 간다며?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바다 밑에서만 살아서 비행기라는 거 한 번 제대로 못 타봤다. 정말 큰 용기를 낸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밥숟가락을 탁 놓더니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비행기 오래 타시면 힘드세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 말이 얼마나 차갑던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돈이나 대주는 늙은이, 있으나 마나 한 유령이구나. 내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50년간 목숨 걸고 물질해서 번 돈으로 사준 이 8억 원짜리 집에서 나는 갈 곳 없는 유령 신세가 된 거예요. 50년 전 그 차가운 제주 바닷속보다 지금 이 서울의 호화로운 아파트 안이 훨씬 더 춥고 어둡고 무서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 내외는 결국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죠. 현관문이 삑삑삑 소리를 내며 닫히는데 그 소리가 꼭 내 심장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명절인데 말이죠. 그 크고 텅 빈 집에 정말로 나 혼자 남겨졌어요. 유령처럼. 그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내 몸이 망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건망증이 부쩍 심해졌죠. 내가 매일 먹어야 하는 혈압약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식탁 위에 뒀는데 나중에는 냉장고, 야채 칸에서 그걸 찾았지 뭐예요. 또 어떤 날은 며느리 방을 청소한다고 들어갔다가 내가 왜 들어왔는지를 잊어버려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였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 이름이야. 그렇다 쳐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죽은 영감 이름이 순간 생각이 안 나서 머리를 쥐어뜯은 적도 있어요. 덜컥 겁이 났어요. 치매. 내가 평생 가장 두려워하던 그 병. 평생 물질하며 그 거친 바다랑 싸워 이겼는데 내 정신 하나 못 지키고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싶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아들한테 말할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가뜩이나 처가 식구들 챙기느라 바쁜 애한테 늙은 어미가 치매 걸렸다고 하면 얼마나 큰 짐이 되겠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당장에라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할 게 뻔했고요. 그래서 나 혼자 갔어요. 아들 내외가 아직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몰래 집을 나섰죠. 이 서울에서 병원 혼자 찾아가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평생 물질만 했지 이런 복잡한 도시는 영 익숙지가 않아서요. 버스를 몇 번이나 잘못 타고 길을 물어물어 겨우 대학병원이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의사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꼭 죄인 같았어요. 몇 가지 검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자꾸만 틀리는 거예요. 의사는 한참을 모니터만 보더니 나한테 아주 조용히 말하더군요. 알츠하이머 초기가 맞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약을 잘 먹고 관리하면 그래도 인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길면 2년 정도 남았다고. 시한부 선고였죠. 2년 뒤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밥은 먹었는지, 여기가 어딘지,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벤치에 한참 앉아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서울 천지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뭘 찾아볼 줄 알아요. 내가 그냥 눈앞이 캄캄했죠. 그때 딱 한 사람 생각났어요. 내 고향 제주 친구 박서연. 평생 물질 같이 했던 내 유일한 친구. 수화기를 들고 서연이 목소리를 듣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 치매래.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서연이도 전화기 저편에서
한참을 같이 울어줬어요. 며칠 뒤에 아들 민준이랑 며느리 지연이가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아주 새까맣게 타서 양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왔더라고요. 나를 보더니 어머니, 집 잘 보셨어요? 하는데 그 순간 내 안에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내가 거실에 앉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 털어놨죠.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내 돈으로 사돈댁 집 수리한 거 알았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나 알츠하이머래. 1년, 2년밖에 안 남았대. 나는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혹시나 내 아들이 내가 병들었다고 하면 엄마하고 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데 걔들 반응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들 민준이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어머니, 그럴 줄 알았어요. 여행 저희끼리 갔다고 시위하시는 거예요? 요즘 노인들 다 그런다던데 관심 끌려고. 며느리 지연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바보인 줄 아세요? 병을 핑계로 이제 저희 발목 잡으시려고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병원 진단서라도 떼오셨어요? 거짓말이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걔들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나를 짐으로 방해물로 보고 있었죠. 민준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현관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어머니, 이 집, 이제 우리 집이에요. 아파트 어머니가 사주신 거 맞는데 명의는 우리 거잖아요. 정신 온전치 못한 분이랑 같이 못 살겠네요. 당장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이 밤에? 어딜 가라고? 나 갈 데 없어. 그건 어머니 사정이죠. 제주도에 친구분 있다면서요. 그리로 가시든가. 정말이었어요. 걔들은 진심이었죠. 나는 그날 밤에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그 8억짜리 집에서 쫓겨났어요. 짐가방 하나 겨우 끌고 나왔죠. 갈 곳이 없었어요. 정말 갈 곳이 없더라고요. 결국 나는 서울역으로 가서 제주로 돌아가는 표를 샀어요. 내 고향. 하지만 돌아갈 집도 없는 그곳으로요. 제주에 도착해서 내가 구한 건 바닷가 근처에 아주 낮고 싸구려인 임대 아파트였어요. 보증금 조금의 월세 내는 거기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그냥 멍하니 바다만 봤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났어요. 그 4개월 동안 아들 민준이한테서 며느리 지연이한테서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버려진 거였죠. 제주도 그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4개월을 보냈어요. 4개월이 4년 같았죠. 알츠하이머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내 머릿속이 점점 하얘지는 게 느껴졌어요. 약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밥도 끓일 기운이 없었죠. 그냥 멍하니 창밖에 제주 바다만 봤어요. 내가 평생을 살았던 저 바다가 어쩌면 저렇게 낯설고 무섭게만 보이는지. 아들한테서는, 며느리한테서는 끝까지 연락 한 통 없었어요. 그러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어요. 50년 넘게 물질하면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통증이었죠. 일어나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모든 게 깜깜해졌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뜨니까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색,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병원이었어요. 옆집 사람이 내가 며칠째 안 보이니까 문을 따고 들어왔다가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대요. 의사가 오더니 내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심각한 뇌졸중이래요. 검사를 해보니 머릿속에 뇌동맥류라고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게 있는데 그게 터지기 직전이라고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 수술비가 5천만 원이래요. 내 수중엔 당장 월세 내고 나면 몇 푼 남지도 않았는데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재촉했어요.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살고는 싶었나 봐요. 손을 덜덜 떨면서 4개월 만에 아들 민준이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주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가 들렸죠. 내가 지금 병원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당장 수술을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든다.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 대답이 뭔지 알아요? 한숨을 푹 쉬더니 5천만 원이요? 어머니, 5천만 원이 애 이름이에요? 저 지금 회사 투자 유치 때문에 돈 한 푼도 못 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돈 얘기부터 하더군요. 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민준아, 엄마 죽어, 제발. 그랬더니 녀석이 짜증을 내면서 어머니, 제주도 병원 의사들 말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돈 벌려고 일부러 병 키우는 사기꾼들이에요. 서울 큰 병원도 아니고 그냥 집에 가서 보약이나 한제 지어 드시면 저절로 나아요. 이러는 거 있죠. 보약을 먹으면 낫는다고요? 내 머릿속 시한폭탄이. 그때 전화기 저편에서 며느리 지연이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 지금 애 돌보느라 바빠요. 민준 씨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려고 해요. 저희 지금 5천만 원은커녕 500만 원도 없어요. 어머니도 사정 좀 봐주셔야죠. 그리고는 그냥 딸깍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멍했죠.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보고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했을 땐 거짓말쟁이로 몰더니 이젠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하니까 사기꾼 취급을 하네요. 그렇게 병실 침대에 누워서 그냥 울었어요. 소리도 안 나왔죠. 간호사가 와서 수술 동의서를 내미는데 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다고, 보호자가 없다고.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났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는데 병실 구석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스포츠 뉴스였죠. 네, 지금 제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는 유명인 자선 골프 대회가 한창입니다. 제주, 나는 힘없이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화면 가득 아주 멋진 골프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아들 강민준이 있었어요. 해설자가 아주 신이 나서 떠들더군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 강민준 대표죠. 폼이 아주 멋집니다. 내 아들이 투자 유치 때문에 돈이 없다던 내 아들이 바로 이 제주도, 그것도 최고급 리조트에서 열리는 골프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설자의 말이 내 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특히 강민준 대표가 오늘 착용한 저 골프 장비는 전부 한정판으로 저 세트만 해도 1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1억 원. 1억 원짜리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제 어미 수술비 5천만 원은 없다고요? 스타트업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한테서 매달 2천만 원씩 뜯어가면서 뒤로는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그 녀석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기 싫었던 거죠. 늙은 어미 목숨보다 자기 골프채가,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충격, 고통,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수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어디 가시냐고 붙잡았지만 나는 그냥 뿌리쳤어요. 수술 안 한다고, 돈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수술 계약금조차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병원을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내 그 싸늘하고
텅 빈 임대 아파트로 돌아왔죠. 죽으려고요. 내 아들이 나를 2번 죽인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싸늘한 임대 아파트 방구석에 누워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숨이 멎기만을 기다렸죠. 내 머릿속에 그 뇌동맥류라는 게 언제 터질까? 알츠하이머라는 게 언제 내 기억을 다 갉아먹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은 죽기 직전에 꼭 못다한 게 생각난다더니 내 눈앞에 자꾸만 인사동 거리가 아른거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71니까 50년도 더 됐네요. 20살 무렵 제주에서 막 서울 올라와서 구로공단에서 일할 때 그때 유일한 낙이 쉬는 날 그 인사동 골목길 걷는 거였거든요. 거기 가면 오래된 그림도 많고 고소한 냄새도 나고 참 좋았는데 그때 같이 손잡고 다녔던 내 친구 서연이, 박서연, 그 애는 지금 어디서 뭘 할까? 갑자기, 정말 갑자기 그 인사동 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졌어요. 내 젊은 시절 가장 반짝였던 그 추억이 있는 곳. 이대로 제주 바다만 보면서 죽기는 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남은 돈을 다 털어서 서울 가는 야간 버스표를 끊었어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지만 그냥 참았어요. 인사동, 인사동. 그것만 생각하면서요. 밤새 달려서 새벽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아직 이른 아침에 인사동 거리는 텅 비어 있더군요. 그래, 여기였지. 50년 전 내가 젊은 하은이로 걸었던 이 길. 공장 먼지 뒤집어 쓴 작업복 대신 예쁜 옷 입고 싶다고 서연이랑 둘이서 깔깔댔던 그 길. 그렇게 추억에 잠겨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게 온 거예요. 머릿속이 핑 돌면서 다리가 풀렸어요. 뇌졸중이 재발한 거죠. 나는 그 인사동 한복판 차가운 돌바닥 위로 그대로 쓰러졌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쓰러졌던 제주 병원이랑은 뭔가 달랐어요. 여긴 너무 좋더라고요. 꼭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런 1인실, 아니 VIP 병실이래요. 내가 어리둥절해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누가 옆에서 하은아 하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봤죠. 아주 곱게 늙은 귀티가 흐르는 여자였어요. 누구지?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손을 잡고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나야, 하은아. 나, 서연이, 박서연, 50년 만이네. 서연이, 내 친구, 박서연이라고요. 50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했던.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제야 서연이가 울음을 그치고 자초지종을 얘기해줬어요. 알고 보니 내가 쓰러진 그 인사동 거리가 바로 서연이 갤러리 앞이었대요. 지금 서연이는 이름도 윤서연으로 바꾸고 한국에서 제일 큰 갤러리 관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출근하다가 갤러리 정문 앞에 쓰러진 나를 서연이가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서연이가 나를 보자마자 이 병원 VIP실로 옮기고 당장 수술을 시켰대요. 내가 수술비가 없다고 5천만 원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다고 하니까 서연이가 내 등짝을 막 때리면서 울었어요. 이 바보 같은 거. 돈 때문에 죽으려고 해. 내가 있는데 서연이가 내 수술비며 입원비며 모든 걸 이미 다 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 둘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도록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그날 얘기요. 50년 전 우리 둘이 일하던 구로공단, 그 끔찍했던 공장 화재. 불길 속에서 내가 정신 잃은 서연이를 들쳐업고 뛰쳐나왔던 일. 그때 서연이는 무사했지만 나는 등 전체에 끔찍한 화상 자국이 남았거든요. 서연이가 내 등을 어루만지면서 이 빚을 내가 50년 동안 잊은 적이 없다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웃고 하다가 서연이가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나한테 뭘 하나 묻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미술 전문가가 됐다고 하면서요.
하은아, 너 혹시 아직 그거 가지고 있어? 50년 전에 그 배고픈 화가가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너한테 줬던 그 작은 유화 그림 말이야. 그림이요? 기억이 났어요. 비 오는 날 인사동에서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던 어떤 젊은 화가 내가 불쌍해서 내 밥을 나눠줬더니 고맙다면서 자기가 그린 손바닥만 한 그림을 줬었죠. 그거 왜? 내가 그때도 생각했지만 지금 전문가 눈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그 그림이 예사롭지가 않아. 내가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거든. 나는 제주도 임대 아파트 짐 쌀 때 그 낡은 상자 안에 그림도 같이 챙겨왔다고 했어요. 내 얘기를 듣자마자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야? 내 제주도 집. 며칠 뒤 아직 회복 중인 나를 대신해서 서연이가 직접 내 제주도 임대 아파트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죠. 목소리가 막 떨리고 있었어요. 하은아, 너, 지금 당장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서연이가 그 낡은 상자 안에서 그림을 찾았대요. 그리고 그림 구석에 숨겨져 있던 서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이중섭. 네, 맞아요. 그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이중섭 화가. 그 그림이 50년 전에 사라졌던 이중섭 화가의 실종된 작품이었던 거예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은아, 이거 당장 감정 맡겼는데 추정 가치가 800억이래. 800억. 한국 예술계가 발칵 뒤집혔다는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들한테 5천만 원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나는 그 순간 800억 원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800억 원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 친구 서연이가 하은아, 우리 이제 아무 걱정 없다면서 내 손을 잡아주는데도 그냥 멍했죠. 그런데 그 뉴스가 나가고 정말 하루도 채 안 걸렸어요. 800억 원, 이중섭 실종 작품, 50년 만에 제주 해녀품으로 텔레비전, 인터넷, 온 세상이 그 얘기로 떠들썩했죠. 뉴스에서는 나를 제주도의 늙은 해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제주 늙은 해녀가 자기 엄마라는 걸 내 아들 강민준이랑 며느리 최지연이 모를 리가 없었죠. 그날 오후였어요. VIP 병실 문이 정말 부서져라 열렸어요. 어머니, 내 아들 민준이었어요. 며느리 지연이도 함께였죠. 4개월, 아니 뇌졸중으로 쓰러져 5천만 원이 없다고 애원할 때까지 합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것들이었어요. 두 녀석이 내 침대 앞으로 달려오더니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죽일 놈이에요. 흑흑, 민준이가 땅을 치고 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아예 내 다리를 붙잡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부짖었죠. 나는 그냥 차갑게 쳐다봤어요. 무슨 연극을 하는 건가 싶어서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고 나한테 매달렸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요. 어머니, 사실은 제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5천만 원 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말을.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회사 파산, 사기, 불과 며칠 전에 바로 이 제주도에서 1억 원짜리 골프채를 휘두르던 녀석이요.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고 칭송받던 그 녀석이요.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쳐다만 봤죠. 내 침묵이 더 무서웠는지 녀석들은 더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그 지독한 효자 연기가. 두 녀석은 아예 병실에 상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다리 아프시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민준이는 내 다리를 주무르고 며느리는 어디서 사왔는지 최고급 죽을 끓여와서 어머님, 입맛 없으시죠?
이거 한 숟갈만 드세요. 아 하면서 떠먹여 주더군요.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저것들은 나를 간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뒤에 있는 800억 원짜리 그림을 간호하고 있었던 거죠. 내 친구 서연이가 병문안을 왔다가 그 꼴을 보고는 나중에 나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하은아, 저것들 눈빛이 이상해. 사람 보는 눈이 아니야. 돈 보는 눈이야. 조심해. 나는 서연이한테 걱정 말라고 했어요. 알아. 쟤들이 왜 저러는지. 하지만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야. 설마 어미한테 무슨 짓을 하겠어. 그래요. 나는 바보같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나는 수술 경과가 좋아서 많이 회복되고 있었죠. 그날 밤도 며느리가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 먹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잠시 갤러리 일 때문에 나갔다 온다고 했고요. 병실에는 또다시 그 두 녀석과 나 셋만 남았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수술했던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 느낌. 뇌졸중이 오기 전에 그 느낌. 머리가 눈앞이 흐려지고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놓쳤어요. 수술 후 합병증. 의사가 말했던 일과성 뇌어열 발작이었죠. 민준이랑 지연이가 놀라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고 소리쳤어요. 내가 숨을 헐떡이면서 침대 머리맡에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죠.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어요. 내 상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죠. 환자분, 혈압 급상승, 쇼크 옵니다. 당장 항응고제 주사해야 해요. 간호사가 급하게 약물을 준비해서 주사기에 넣었어요. 그걸 은색 트레이에 올려두고는 추가 장비, 금방 가져올게요. 하고는 다시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이제 병실에는 숨을 헐떡이는 나와 내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연이 그리고 트레이 위에 놓인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항응고제 주사기 그렇게만 남았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끙끙대면서 봤어요. 내 아들 민준이가 며느리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무슨 신호 같은 걸 주고받더군요. 그리고 민준이가 천천히 내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나를 부축해 주려는 줄 알았죠. 그런데 녀석의 손이 내 어깨를 지나 침대 벽에 붙어 있던 비상 호출 버튼 연결 잭으로 향했어요. 딸깍 아주 조용히 그 비상 버튼 연결선을 뽑아버리더군요. 이제 내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나는 눈이 커졌어요. 너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어머님, 물이라도 드셔야 하면서 트레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 하는 비명과 함께 일부러, 정말 누가 봐도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면서 그 은색 트레이를 손으로 쳐버렸어요. 쨍그랑. 나를 살릴 수 있었던 그 항응고제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하얀 약물이 차가운 바닥을 적셨죠.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내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 두 녀석은 그냥 가만히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돈에 미친 악마의 눈빛이었어요. 800억 원.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그 800억 원은 법적 상속인인 자기들 차지가 되는 거였죠. 알츠하이머라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는 내가 죽기만을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을 뻗어 비상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연결선은 뽑혀 있었죠. 나는 그렇게 내 아들 녀석이 보는 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내 친구 서연이었어요. 하은아, 나 휴대폰. 서연이는
갤러리에 두고 온 줄 알았던 휴대폰을 사실 여기 병실에 두고 갔던 거예요. 휴대폰을 찾으러 돌아온 서연이의 눈에 이 모든 광경이 들어왔어요.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나, 벽에서 뽑혀 있는 비상 호출 버튼, 그리고 바닥에 깨져 있는 주사기. 서연이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의사, 의사, 불러, 당장,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피를 토하듯 민준이와 지연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저것들이 그랬어. 저것들이 하은이 죽이려고 해. 당장 저것들 잡아.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몰려들어왔고 몇몇은 내게 달려들었어요. 병원 보안팀 직원들이 서연이의 고함 소리에 뛰어들어와 도망치려던 민준이와 지연이의 팔을 붙잡았죠. 민준이가 발악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어머님 구해야. 그때 서연이가 병원 매니저를 붙잡고 소리쳤어요. 여기 VIP 병실이죠. 여기 CCTV 있죠. 당장 확인해. 맞아요. 이 VIP 병실 구석에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CCTV가 있었어요. 병원 보안실, 모니터에는 모든 게 찍혀 있었어요. 간호사가 나간 뒤 민준이가 망설임 없이 비상 호출 버튼을 뽑아버리는 장면. 며느리 지연이가 일부러 트레이를 쳐서 주사기를 깨뜨리는 장면. 그리고 경련하는 나를 두 녀석이 가만히 서서 내려다보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민준이와 지연이는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어요. 존속 살해 미수. 내 아들과 며느리는 800억에 눈이 멀어 제 어미를 죽이려 한 혐의로 그렇게 경찰들 손에 끌려나갔어요. 나는 응급처치를 받고 겨우 숨을 돌리면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내 아들의 뒷모습을 그냥 멍하니 쳐다만 봤어요. VIP 병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나는 겨우 숨을 돌렸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그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던 게 잊히질 않았죠. 그 뒤의 일은 사실 서연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처리해줬어요. 재판은 금방 끝났어요. 그 VIP 병실 CCTV가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됐거든요. 간호사가 나간 뒤 민준이가 망설임 없이 비상벨 잭을 뽑는 모습, 며느리가 일부러 주사기 트레이를 쳐서 깨뜨리는 모습, 그리고 경련하는 나를 가만히 서서 내려다보던 그 모습까지. 그 끔찍한 몇 분이 빼도 박도 못하게 녹화되어 있었죠. 그것들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실수였다고, 어머니를 구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 CCTV 영상 하나로 모든 게 끝났어요. 내 아들 강민준, 존속 살해 미수, 8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며느리 최지연, 공범으로 5년형을 받았죠. 나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뇌동맥류 수술도 잘 됐고, 알츠하이머도. 서연이가 용한 의사를 구해줘서 진행을 늦추는 약을 먹기 시작했죠. 몸이 다 나은 날, 나는 서연이 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민준이가 앉아있더군요. 나를 보더니 또 그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하고 빌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냥 쳐다봤어요. 그리고 준비해간 서류 2장을 꺼냈죠. 면회실 그 좁은 틈으로 그 녀석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는 상속포기 각서였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재산 10원 한 장 못 가져간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3억 원 반환 청구 소장이었어요. 네가 스타트업 한다고 골프채 산다고 나한테 뜯어간 그 3억 원. 감옥에서 나와서라도 평생 일해서 갚으라고요. 민준이가 새파랗게 질려서 서류를 내려다보더군요. 나는 내 아들이었던 그 녀석의 눈을 똑똑히 보면서 내 생의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도 내 어미가 아니야. 다신 보지 말자. 그렇게 나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냈어요. 그림은 서연이가 주최한 특별 경매에서 팔렸어요. 800억이요? 아니요. 뉴스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경쟁이 붙어서 총 850억 원에 팔렸어요. 내 평생 물질에서 번 돈을 다 합쳐도 상상도 못할 돈이었죠. 나는 그 돈을 받고 서연이한테 말했어요. 서연아, 이 돈 나한테 과분해.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나는 그중 500억 원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내 고향 제주도로 갔죠. 김하은 해녀 유산 기금 그런 걸 만들었어요. 평생을 나처럼 그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 걸고 물질하다가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내 동료들, 그 은퇴한 해녀들을 위해서요. 그분들 병원비 대드리고 생활비라도 보태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5천만 원이 없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내 동료들은 그런 억울한 일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금 설립식 날 제주도 해녀 할머니들이 내 손을 잡고 우시는데 나도 그냥 부끄럽게 눈물이 났어요. 남은 돈은 나한테는 그것도 여전히 너무 큰 돈이었죠. 나는 그 돈으로 서울 북촌에 아주 조용한 한옥을 한 채 샀어요. 아들 녀석에게 사줬던 그 8억짜리 차가운 아파트 말고요.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이었죠. 그리고 서연이한테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갤러리 관장님이든 뭐든 이제 일 그만하고 나랑 같이 살자. 50년 전에 구로공단에서 우리 둘이 같이 살던 그때처럼. 서연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그렇게 혈연은 아니지만 피보다 진한 가족이 되어 그 북촌 한옥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요, 며느리요. 이상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잊어버리기로 한 건지 그 끔찍했던 과거는 그냥 그렇게 흐려졌어요. 나는 요즘 매일 아침 서연이랑 같이 산책하고 동네 무료 급식소에 기부도 하고 가끔은 직접 가서 설거지 봉사도 해요. 따뜻한 밥 한 그릇. 50년 전 내가 그 배고픈 화가에게 줬던 그 밥 한 그릇이 850억이 되어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 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푸고 있으면 마음이 뭐랄까 그냥 따뜻해져요. 내 아들한테서는 평생 한 번도 못 느껴봤던 그런 진짜 기쁨을. 나는 지금 내 71살. 인생이란 참 신기하죠. 50년 전 불쌍한 화가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이 850억 원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 돈을 다시 나눌 때,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 같네요.